안녕하세요. 우연한 기회가 운명처럼 찾아오듯 저에게 그런 사랑이 32살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40대가 된 지금까지도 남편과 알콩달콩 사랑을 키우며 잘 살고 있는 주부랍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나름 사이다 팍팍 들어간 시집살이, 아니 동서에 뻗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저에게 그렇게까지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었는데 저보다 일찍 시집 왔다는 이유로 동서가 손윗사람인 저에게 그렇게 어이없는 짓을 많이 했네요. 저라고 가만히 두고만 보는 성격은 아닌지라 동서와 같이 들이받고 싸우고 나니 속은 참 시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건 32살에 동네에서 중고거래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고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앱 같은 게 없었기에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거래를 하던 시기였죠. 저는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매일 그 카페를 들락날락하면서 물건을 검색하고 구매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눈여겨보고 있던 커피 머신이 색을 알림에 딱 떠 있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자주 마셔서 하나 구매해볼까 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상태도 괜찮고 가격도 중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판매자가 커피 머신을 사긴 했는데 커피도 잘 안 마시고 은근히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그냥 헐값에 판매한다고 사족을 덧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내 물건이다 싶어 바로 애누리 없이 구매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커피 머신이라는 게 가격이 아무리 헐값이라고 해도 중고거래치고는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기도 하고 부피가 커서 택배도 불안하더라고요. 퀵으로 받자니 퀵값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큰맘 먹고 직거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평소에 제가 여자다 보니 직거래는 잘하지 않았거든요.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빼고는요. 판매자도 직거래 괜찮다고 차 있냐고 해서 차가 있다고 했더니 자기네 동네로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어느 동네로 가면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사는 동네를 떡하니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개꿀인가 싶어가지고 약속을 정하고 물건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멀끔한 남자 한 분이 커피 머신을 낑낑거리면서 들고 서 있더라고요. 제가 달려가서 아니 그걸 왜 들고 계시냐고, 바닥에 내려놓고 있으면 편한데 무겁게 왜 그러셨냐고 막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구매자님께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니 그냥 들고 있었어요 하더라고요. 저한테 무거우니까 차에다가 실어드리겠다고 하는데 고맙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집에서 차로 5분 거리라서 그냥 수레 끌고 걸어갈까 고민하다가 차를 끌고 간 것이었는데 좀 미안했죠. 먼저 판매자님께 여기 사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이 동네 산다고 머쓱해하면서 퇴근이 늦어질 것 같아 집 앞으로 부른 거라며 10,000원을 더 깎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라고, 지금도 충분히 저렴하다고, 저도 이 동네 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차로 5분 거리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시냐고 대답하는데 뭐 중고거래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어요. 그냥 커피 머신 들고 집에 왔죠. 며칠 동안 중고거래하면서 동네 사람 만난 건 처음이라 조금 신기하고는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금방 까먹었죠. 하루도 아니고 그거 몇 분 만난 사람을 오래 기억해서 어디다 쓰겠어요. 시간이 더 지나고 제가 쓰는 전기장판이 성능이 좋아서 애착 물건처럼 잘 쓰고 있었는데 새 전기장판을 선물 받게 된 거예요. 이참에 새 걸로 바꿔볼까 하고 하루 써봤는데 이상하게 저랑은 안 맞고 등이 배기는 것 같더라고요. 새 상품을 이미 뜯어서 한번 사용했으니까 환불을 하기도 뭐하고 어쩔 수 없이 중고거래로 팔아야겠구나 싶었죠.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딱 한 번 사용해 본 거라고 중고 카페에 거래 글을 올리니까 바로 쪽지가 날라오더라고요. 이것저것 물어보시길래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고 나니 구매하겠다고 해서 택배로요, 직거래로요? 하고 물어보는데 아이디가 살짝 낯이 익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커피 머신 판매자님? 하고 물어보니까 맞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도 알겠다, 퇴근하는 길에 가져다 드리겠다고 대답을 했죠. 전기장판을 차에 싣고 갔다가 퇴근하면서 그 남자 동네로 가서 물건을 건네주니까 저한테 커피 머신은 유용하게 잘 쓰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잘 쓰고 있다고 커피 맛이 좋아서 큰일이라고 했더니 저한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원두가 몇 봉지 굴러다니는데 커피 머신도 없고 평소에 커피를 잘 즐기는 편이 아니라고 저를 주겠대요. 먹지도 않는 거 내버려 둬봐야 유통기한만 다가온다고 필요 없다고 하시길래 그냥 화장실에 두고 탈취제로 쓰라고 했죠. 새 원두인데 그렇게 쓰기는 아깝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신다는데 굳이 거절하기도 그렇고 2봉지나 새 걸로 받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챙겨오긴 했는데 저도 그냥 받기만 하면 좀 양심에 찔리는 거 있죠. 그렇다고 굳이 뭘 챙겨주러 그 동네에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이 물건을 판매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카페에 즐겨찾기라는 제도가 있어서 판매자를 소위 질차해놓고 글이 올라오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알림을 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영화 예매권 2장을 올렸길래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멍청했던 거예요. 영화 예매권은 만나서 주고받을 거래가 딱히 없는 거예요. 시리얼 번호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어쩌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영화 예매권이 2장이라길래 영화를 보러 갈 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물어봤죠. 주말에 뭐 하세요? 하고요. 제 예상대로 뭐 별일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그러면 저랑 영화 보러 가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엄청나게 당황하시면서 저랑요? 굳이 저랑 영화를? 남자친구랑 가시죠. 왜 저랑? 이러면서 몇 번이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남자친구가 없고 원두 주신 값으로 영화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작게 케이크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영화 예매권을 이미 사버렸고 이건 직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더라 하면서요. 케이크 대신 그냥 영화나 한 편 보자고 어떤 영화 좋아하냐고 물어봤죠. 그때 딱 타이밍 좋게 개봉한 영화 중에 액션 영화 시리즈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시리즈물을 놓치지 않고 모든 편을 줄줄 꿰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팬인데 그 영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먼저 말을 해주니까 고맙기까지 하던데요. 저도 좋다고 대답을 하고 시간 약속을 정했죠. 나름 기다리던 주말이 찾아왔고 영화관 앞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너무 콩닥콩닥 긴장도 되고 어색할 것 같아서 자책도 들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용기로 낯선 남자한테 영화를 보자고 했지? 이거 완전 데이트 신청 아니야? 하면서요. 그분도 어색했는지 쭈뼛하게 나타나시더라고요. 순간 망했다 싶었는데 팝콘을 사러 간 뒤부터는 괜찮아졌어요. 취향이 어찌나 똑같던지 탄산음료를 오렌지 주스로 변경하는 것도 똑같았고요. 사이드 메뉴로 버터구이 오징어 사는 것까지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신기해서 와, 이렇게 취향이 잘 맞는 사람도 오랜만에 본다고 영화도 어쩜 똑같은 장르를 좋아하냐고 수다를 막 떨었죠. 영화가 끝나고 그냥 헤어지기 아쉬웠는데 밥 시간은 애매하고 배도 어설프게 불러서 그냥 술을 한잔하러 갔어요. 근데 글쎄 살얼음 낀 맥주 좋아하는 것까지 취향이 똑같더라고요. 심지어 안주도 맥주집 가면 항상 떡볶이를 시켜 먹는다는데 그것까지 똑같은 거예요. 저도 꼭 떡볶이 안주를 먹는 타입이거든요. 동네에 좋은 친구 생겼다고 맥주집 떡볶이 당기면 연락해서 같이 먹자고 하면서 말 놓고 번호 교환까지 했습니다. 어쩜 나이까지도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진짜 좋은 친구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평일이고 주말이고 맥주 당기는 날이라던가 심심하다던가 하면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 사이에 액션 영화도 2편 더 보고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맥주집 떡볶이도 여러 번 같이 먹었죠. 그런데 하필 제가 전세 계약이 끝나버려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어차피 그 동네에서 그 동네로 움직일 예정이긴 했는데 제가 앞뒤 사정을 다 자르고 그냥 이사 간다고만 이야기를 했죠. 아니, 글쎄 집주인이 전세금을 30%나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살 거라고 나가달라고. 집 없는 떠돌이가 죄지 죄 하면서 씩씩거리고 집을 구하려고 했죠. 아무튼 이사 간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어디로 가냐고, 멀리 가냐고, 집 구했냐고, 안 구했으면 자기랑 같이 알아보자고, 다른 동네로 가지 말아라, 어느 동네로 갈 거냐, 자기 이제 친구 없어지는 거냐, 난리 법석을 떠는 겁니다. 아니 진정하고 이제부터 집 구할 거라고 했더니 이 동네로 구하는 거지? 하면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가 괜찮다고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 빌라 전셋값은 제가 안 알아본 건 아니었는데 꽤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야, 누가 보면 우리가 연애라도 하는 줄 알겠다 했더니 엄청 당황해하면서 아니었어? 하고 묻더라고요. 귀에서 띠용 하는 소리가 절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야, 사귀자는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는 거냐고. 저도 황당해서 다시 물으니까 저한테 그럼 우리 사귀자 하더라고요. 하긴 잠만 따로 잤지 연인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보내긴 했죠. 그렇게 어이없게 연애를 시작하고 이사는 같은 빌라는 아니고 그 빌라에서 좀 더 가까운 원룸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영화관 데이트를 한 이후로 9개월 만에 연인이 되었고 연애한 지 2년이 좀 더 지나 우리 둘은 35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랑 중고거래로 시작해서 결혼까지 가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는 데에도 우여곡절의 스토리가 있긴 한데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주 복작복작하고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무려 위로 형이 하나, 남동생이 하나, 막내로 여동생이 하나 있는 가운데 끼인 4남매 둘째였어요. 물론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우연히 저랑 연애하는 걸 알게 되셔가지고 그간 몇 번 만나 뵙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남편 집에서 같이 밥 해먹고 쉬고 있는데 반찬을 전해주시러 형님이 오신 거죠. 그때 딱 들키고 말았고요. 형님은 우리 둘째 도련님이 결혼할 생각이 없는 줄 알았다고 깜짝 놀랐다면서 저한테 잘해줄 테니까 시집 오라고 저를 막 꼬드겼어요. 저는 무척이나 외향적인 형님의 성격 덕분에 결혼 전부터 아주버님네와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요. 형님이 워낙 저한테 잘해주시기도 하고 음식 솜씨가 어찌나 좋으신지 정말 해주는 반찬들 제가 다 먹어치웠습니다. 형님을 만나 뵙고 결혼 생각이 좀 더 굳어졌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좋은 손윗사람이 존재한다면 아랫사람들도 참 바르고 곱겠다 싶었거든요. 인터넷에 워낙 나쁜 시댁, 못된 시댁만 존재하니까 결혼에 대해 겁이 나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 둘 다 이제 나이도 꽤 꽉 찼으니까 결혼을 하긴 해야 하고 형님만 보면 전혀 무서울 것 없는 시댁이겠다 싶었던 거죠.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서방님은 사고 쳐서 결혼을 4남매 중에 가장 먼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2살 어린 동서가 있었는데 제가 글을 쓰게 된 주인공이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시모보다 무서운 동서는 태어나서 처음 봤잖아요. 아니 형님도 계시고 막말로 어린 신우도 있고 시모까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동서가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킬 거라는 생각을 해봤겠어요. 우리 형님이 진짜 착한 사람이거든요. 싫은 소리도 전혀 할 줄 모르는 천사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시모가 시키는 반찬 심부름도 다니고 했겠죠. 근데 거기에 숟가락을 턱하니 얹는 게 동서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시조카를 데리고 상견례 자리에 떡하니 나타나서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는데 애는 뒷전이고 저한테 이것저것 따져 묻더라니까요. 시부모님도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나서서 저한테 혼수는 어떻게 해올 거냐부터 시작해서 예단은 얼마 줄 거냐 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아니 쟤는 누군데 저러고 있지? 뭐 저런 게 다 있지? 하는 눈으로 보고 계셨어요. 웃긴 게 집안에 동서를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남편한테 따로 물어봤죠. 아니, 낄 때 안 낄 때 구별도 못하고 저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네 집이 좀 잘 사는 집안이라 시댁에서도 함부로 못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가 시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좀 드리고 있대요. 형님네는 왜 꼼짝도 못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동서네한테 돈을 빌린 게 있어서 동서한테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분위기에 엄청난 위화감을 느꼈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족끼리 뭐 동거래 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약점 잡은 사람처럼 군다는 게 영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무튼 집안에서도 남편의 됨됨이만 보고 결혼을 허락을 해주셨고 저희는 동서의 갖은 간섭을 무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 되었는데 시댁은 제사를 따로 지내지는 않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명절에 밥 한 끼는 꼭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에 제가 음식 솜씨는 별로지만 그래도 거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식구만 해도 벌써 시부모님의 형님 댁에 우리의 동서에 신우까지 다 합치면 10명이더라고요. 형님이랑 저랑 일찍부터 만나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재료 손질도 하고 양념장도 서로 맛보면서 만들고 있었는데 동서가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형님한테 조심스럽게 동서는 언제 오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형님이 절레절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일을 거들기 전까지 형님 혼자서 상을 다 차리셨다는 거예요. 이 많은 걸 혼자 다 하셨다고요? 하는데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의 내남매까지 어찌나 입맛이 제각각인지 준비해야 할 반찬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신우는 시간 좀 지나니까 철썩 달라붙어서 일을 돕더라고요. 형님이랑 제 눈치 쓱 보더니 이번에도 그 여우는 안 오는 거야? 하는데 형님이 웃으면서 원래 그랬잖아요 하대요. 딱 봐도 동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하는 건가 고민을 하고 있었죠. 시댁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 말만 듣고 어디로 치우치게 행동하는 것도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았고요. 점심시간 딱 맞춰서 상을 대충 차리고 치울 거 치우고 하고 있는데 동서네가 두 손 무겁게 엄청 많은 선물을 사들고는 저희 왔어요 하더라고요. 한우랑 과일이랑 시부모님 드실 한약이랑 무거워 죽는 줄 알았다면서 앓는 소리 내면서 생색을 내더라고요. 저랑 형님이랑 신우랑 3명이서 상 차리고 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시부모님 방에 틀어박혀서 뭘 하는 건지 나와보질 않대요. 한참 뒤에 식사하세요 하고 부르니까 그제야 슬그머니 나오더니 한우 상자 딱 들이밀면서 저보고 구우면 된대요. 제가 네? 뭐라고요? 하니까 이거 구워 먹으려고 사온 거니까 구우시면 된다고요 하는 거예요. 아니 동서가 사온 거면 지금이라도 동서가 구워. 형님이랑 신우랑 우리가 다 밥상 차렸는데 이거는 동서가 해도 되잖아. 불판 가져다 줄게. 돈 내서 한우 사온 사람이 굽기까지 해야 돼요? 동서는 우리 집 식구 아니야?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이라도 올렸으면 몰라도 준비 다 됐다고 하니까 그제야 나와놓고는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동서가 굽는 게 좋겠어. 그랬더니 입을 삐죽이면서 쪼르르 시모한테 달려가서는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둘째 형님이 글쎄 저보고 고기를 구우라고 시키네요. 저 서러워요. 제가 일이 바빠서 늦게 온 건데 그래서 선물까지 다 사온 건데. 제가 순간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형님이 슬그머니 오시더니 내가 구울게 하면서 주방으로 한우를 들고 가시더라고요.
시부모 포함해서 남은 사람들은 전부 식탁에 둘러앉아 있고 신우가 보다 못해서 저도 같이 구워요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저만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앉으라는 시부모의 말에 그냥 일어났죠. 저만 일어나기 고가워서 동서한테 이왕 하는 거 같이 구우면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시모가 인상 팍 쓰면서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라고요. 예, 우리 막내 며느리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돈 턱턱 갖다 바치고 선물도 바리바리 싸우는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겠니? 그 소리에 제가 어이가 없어서 빤히 시모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제 눈치를 싹 보면서 우리 마누라 밥 먹을 때 같이 먹을래 나도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부엌으로 가서 형수님 저도 같이 구울게요 하는데 저는 그냥 고기나 굽고 있기가 싫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동서도 너무 얄밉고요. 그래서 지갑에서 미리 시부모님 용돈 드리려고 준비했던 돈을 시모 앞에 딱 내려놓고 말했죠. 저도 돈 턱턱 내놓으니까 고기는 나중에 구워도 되는 거죠? 형님, 신우, 여기 와서 같이 식사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고기 구워오라니까? 돈 턱턱 갖다 바치면 고기 안 구워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서서히 꼬락서니를 바라보고 있던 신우와 형님을 끌고 왔죠. 우리 남편만 부엌에서 우물쭈물하길래 당신 밥 안 먹을 거냐고 그럼 당신이 고기 구워와 하면서 웃었어요. 우리 남편도 제 성격 아니까 그럴까 그럼? 하면서 부엌에서 고기 구워올 준비하더라고요. 너 지금 우리 아들 보고 고기 구워오라고 했니? 뭐 어때서요? 다 똑같은 부모 자식들인데. 누구는 고기 굽고 누구는 밥 먹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부모님도 저 귀하게 키우셨는데 시댁에서 밥 한 술 못 두고 고기만 구웠다고 하면 속상해 하실걸요? 그랬더니 시모는 주름진 미간을 펼 줄 모르고 계속 신경질을 내고 계셨어요. 보다 못한 시부가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 말 잘했다. 식사를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밥 먹고 그러면 안 되지. 고기는 나중에 알아서 나눠줄 테니까 와서 밥 먹자. 그네도 우리 딸도 어서 앉아서 밥 먹어. 시무랑 동서만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딱 째려보는데 둘이 짝짝꿍 맞춰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이로써 제대로 알게 되었죠. 저 두 사람이 시집살이의 원흉이구나 하는 걸요. 시부모한테 생활비를 준다는 것도 알고 보니까 그냥 매달 시모한테 용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형님네는 아주버님 사업이 오락가락하셔서 용돈을 꾸준히 드리지 못했던 거지. 그래도 돈이 좀 되는 달에는 용돈 드렸더라고요. 신우야, 아직 사회 초년생이고 돈을 모아야 할 시기니까 딱히 챙기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용돈 드리는 게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았어요. 동서랑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어야 할 제가 길을 펴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집이고 시댁이고 한 달에 50만 원씩 정도 용돈 드리는 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전문직이고 저도 중견기업 과장이었으니까 그 정도쯤은 해드릴 수 있다고 딱 계산이 나온 거죠. 어차피 애 낳기 전까지야 크게 돈 들어갈 일도 별로 없었고요. 저도 동서처럼 시모한테 매달 용돈을 주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말 다 하면서 사는 게 속 편하겠다 싶었던 거죠. 형님네도 동서네한테 돈 빌렸던 거는 사업자금 구멍난 거 메꾸느라 5천만 원을 빌렸던 건데 꽤 많이 갚아서 반절 조금 넘게 남았다고 했어요. 형님이 돈 때문에 너무 기죽어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이게 막 형님이랑 끈끈한 정을 나눠서 그렇다기보다는 동서 하는 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죠. 그렇게 첫 명절이 어영부영 끝이 나고 3월이 되었어요. 3월이 되니까 새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동서가 단톡방에다가 글을 띡 하나 올리더라고요. 시조카가 이번에 초등학생이 됐으니까 가족들 모두 입학 선물을 준비하라고 통보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집도 잘 산다고 하더니 뭘 그렇게 못 받아가서 안달인지, 진짜 잘 사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죠. 저한테 무슨 쇼핑몰 링크 하나를 보내주면서 확인해 보라길래 보니까 무려 40만 원짜리 책가방을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신우한테는 글쎄 아가씨 돈 별로 없죠? 하면서 봐줬다는 듯이 시조카 옷 한 벌이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형님네한테는 바라는 거 없으니까 돈이나 하루빨리 갚으라는데 진짜 미친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시댁 식구들 전부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할 말인가요? 저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40만 원 맡겨놓은 사람처럼 군다고 그냥 필통이나 하나 사드릴게요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호들갑 다 떨면서 둘째 형님 필통이 뭐예요 쪼잔하게 이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서한테 딱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동서 나 결혼할 때 축의금 10만 원 냈던데 내가 4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고요. 돈도 많으면서 나한테는 10만 원 쓰고 지금 40만 원짜리 가방 사달라고 그러는 거냐고 양심 없다고 웃는 이모티콘 써가면서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는 아니 막내 며느리야. 둘째네 결혼할 때 100만 원 축의금 했다고 하지 않았니? 하더라고요. 이 여우 같은 계집애가 저한테는 10만 원을 축의해놓고 100만 원 냈다고 거짓말이라도 쳤나 봐요. 동서가 당황했는지 한참 단톡방에서 말없다가 수표를 헷갈렸나 봐요. 100만 원짜리 넣은 줄 알았어요. 하더라고요. 헷갈릴 턱이 있겠어요? 10만 원을 수표로 넣었으면 몰라도 5만 원짜리 2장 넣었던데. 그래서 5만 원짜리 2장 넣었던데요? 요즘 수표는 노란색인가? 하고 보냈더니 동서가 아예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방 한 방 먹여가는 사이에 저랑 동서 사이는 점점 나빠졌죠. 그런데 그럴수록 신우랑 형님이 제 편에 딱 든든하게 서주더라고요. 둘 다 동서에게 당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저한테 막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와,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시부모님은 이런 조악한 거짓말과 술수에 넘어가나 싶더라고요. 신우한테는 은근히 나중에 뭐 해먹고 살라고 그렇게 클럽이랑 나이트만 다니냐고 시모 앞에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SNS에 놀러간 사진을 올렸더니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나이에 그렇게 놀러 다니냐고 남자친구가 혹시 늑다리 부자고 그런 거 아니죠? 하면서 농담이에요 했다는데 신우 입장에선 그게 농담처럼 들리겠냐고요. 시부모님이 그 이야기에 열이 받아가지고 신우 늦게 다니지 말라고 통금 바로 정해버리고 외출 금지까지 시키고 난리를 쳤대요 글쎄. 동서랑 들이받고 싸우고 난리를 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동서가 야실야실하게 시부모 부추겨서 신우를 곤란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질염이 자주 생겨서 사실 여자들은 감기 같은 거잖아요. 치료만 제때 받으면 되는 가벼운 염증인데 그것 때문에 산부인과에 치료를 받으러 다녔는데 그 병원이 동네에서 꽤 큰 산부인과고 저희 시댁 식구들이 다 한 동네를 사니까 동서를 마주친 거죠. 시모한테 가서 신우가 자꾸 산부인과 다니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글쎄. 애먼짓만 안 했으면 갈 일이 없는 거 아니냐면서 자기는 처녀 때 산부인과 안 가봤다고 하면서요. 시모가 아니라고 제 아파서 다니는 거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동서가 의미심장하게 신우가 뭐 괜히 아프겠냐고 했대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아프다고요? 괜히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얼굴로요. 신우가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동서랑 완전히 등졌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없는데 SNS에 친구들이랑 어디 좋은데 놀러가면 단톡방에 괜히 시비를 건대요. 신우, 새 남자친구 생겼어요? 아, 그래서 지난주에 산부인과 간 거예요? 이러면서 시부모님이 정말 오해하게요. 진짜 골 때리지 않나요? 형님한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더라고요. 돈 빌려준 거를 빌미로 시댁에 무슨 행사나 일만 있으면 형님이 하세요. 형님은 저한테 잘하셔야 돼요 하면서요.
돈 빌려준 게 재작년인데 그때부터 명절만 되면 딱 밥 시간 맞춰서 오고 일은 하나도 안 한대요. 조카 생일만 되면 이자 갚은 셈 치고 이거 사줘라 저거 사줘라 난리를 치는데 웃긴 게 이자까지 갚으면서 돈 갚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형님네가 지금 사업이 잘 안 풀리는 중이라 아이를 가지는 걸 점점 미루게 되나 봐요. 그랬더니 시부모 부추겨서 형님네 불임인 거 아니냐고, 속아서 결혼시킨 거 아니냐고, 산부인과 가서 불임 검사라도 받아봐야 할 것 같다면서 애를 왜 안 가지냐고 일일이 참견을 한대요. 시모가 그 말에 또 혹해서 시모 손잡고 산부인과 가서 불임 검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형님이 그 이야기하면서 억울했는지 막 우시더라고요. 와, 진짜 못된 년이다. 이 말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 있죠? 제가 이 이야기를 남편한테 이야기해주면서 이거 다 알고 있었냐고 하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전혀 몰랐다면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저한테도 저렇게 뻗대냐고 물어보면서 당신은 참지 말고 들이박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잘하지 않냐고 절대로 참아주지 말래요. 아니나 다를까 새학기에 그 난리를 치고도 어린이날 되니까 또 단톡방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아이라고는 우리 딸 하나뿐인데 다들 선물 하나씩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형님네는 전집 세트 몇십만 원짜리 사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면서 우리 보고는 아이 침대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무려 프레임만 80만 원짜리 침대를 보내면서 우리 딸이 이게 마음에 든대요 하더라고요. 신우한테는 우리 신우는 돈 없으니까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하면서 10만 원짜리 장난감을 보내고요. 시모는 그 와중에도 우리 집안에 손주라고는 하나뿐인데 선물 좀 챙겨주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꼭 집어서 둘째 너는 새학기 때 입학 선물도 안 사줬잖아 하는데 제가 챙겨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80만 원이나 하는 침대를 선물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아직 우리 남편 어린애 취급하시면서 어린이날 선물은 안 주세요? 저희 침대도 불편한데 이번에 받은 브랜드 침대가 600만 원이더라고요. 어린이날 선물로 하나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말이 쏙 사라지대요. 그때 신우가 막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그래, 엄마랑 아빠가 자식들 선물 챙겨줘야지. 나는 그럼 디사 헤어드라이기 사줘. 80만 원짜리. 그 말에 아주버님도 쌓인 게 있었는지 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현금으로 주세요. 우리 와이프 못 가지요. 시모랑 동서만 입 꾹 다물고 숫자만 사라지더라고요. 시부가 나서서 어린이날 같은 건 부모가 알아서 챙기고 우리 자식들은 자기가 용돈 주겠다고 10만 원씩 송금해 주시더라고요. 신우랑 형님이 저한테 따로 톡이 와서는 사이다 마셨다고 덕분에 10만 원 용돈 생겼으니까 커피를 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셋이서만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만나게 됐죠. 그동안 서러웠던 이야기도 술술 해주는데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에도 동서가 저희한테 또 고나리 짓 하면 제대로 복수를 해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명절을 기다리던 와중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완전 경사 났다고 난리가 났는데 남편이 토요일 오전에 급하게 출근을 해야 해서 저 혼자 병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자리를 잡긴 했지만 조금 불안하다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 많이 움직이지 말고 유산 방지 주사 한 대 맞고 가라고요. 그래서 주사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랑 상의 후에 안정기를 찾을 때까지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명절이 왔고 남편이 저한테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막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시모가 갈비찜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핏물은 빼놨다고 저한테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랑 저랑 갈비찜 양념을 하고 있었죠 뭐.
제가 아직 입덧을 하기 전이라서 그렇게 티는 안 났거든요. 신우는 막내 올케는 언제 온대? 하니까 시모가 대수롭지 않게 친정 갔다가 오겠지. 걔 바쁘잖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 없는 사람처럼 나도 우리 엄마 보고 싶다. 우리도 친정 갔다 올걸. 이랬죠. 일부러요. 그러니까 시모가 도끼 눈을 뜨면서 명절에 무슨 친정을 먼저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서는 왜 친정 먼저 가는데요? 하니 시모가 걔는 친정집에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니까 그거 챙겨오려고 일부러 먼저 가는 거야 하는 겁니다. 진짜 말이 안 통해서 원. 밥 다 차리고 나서 남편이 슬그머니 저한테 오더니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끄덕였어요. 동서네가 그때쯤 도착하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동서가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째 형님, 제가 뭐 물어볼 게 있는데 하면서 입을 여는데 딱 봐도 시비를 걸고 싶어 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뭔데요? 하니까 저한테 어머 이걸 물어봐도 되나?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둘째 형님도 혹시 불임, 난임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 제가 얼마 전에 토요일 산부인과 갔는데 둘째 형님이 주사실 앞에 딱 있길래 그 주사실이 원래 시험관 할 때 주사 맞고 그런 데잖아요. 애가 잘 안 생기시나 봐요. 여보, 우린 진짜 축복이다. 애가 먼저 딱 들어서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동서를 빤히 쳐다봤죠. 진짜 일부러 저러는구나. 어이가 없었고요. 아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어떡해요? 손주라고는 저한테서만 보시겠어요. 진짜 치사하게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아들도 아니고 딸이면서 무슨 유세를 저리 떠는지 남편이 화가 나는지 한마디 끼어들려고 하는 걸 제가 딱 말렸죠. 뭐야, 진짜냐?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어찌 된 게 멀쩡한 애가 없어? 오호, 애들이 제일 속상할 텐데 그냥 가만히 있어. 셋째 너도 분위기 봐가면서 그런 말을 해야지. 온 가족이 동서를 쳐다보는데 혼자 뭐 어때서? 하는 얼굴로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신우한테도 맨날 말하잖아요. 여자가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형님들처럼 임신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니까요. 갑자기 신우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너무 빤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부들부들하는 형님을 끌어안고 동서한테 한마디 하셨죠. 보자 하니까 재수씨 말이 심하네. 우리가 돈 좀 빌렸다고 유세를 떨어도 유분수지. 지금 손윗사람 무서운 줄도 모르고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손윗사람이 손윗사람 같아야 뭐 손주를 떡하니 안겨준 것도 아니고 용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형님들이 하셔야 할 의무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벌떡 일어나서 휴대폰을 쥐고 막 뭘 하시더니 서방님한테 휴대폰을 확 들이미시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돈 빌린 거 다 보냈다. 그러니까 다들 적당히 합시다 좀. 손주는 우리도 앞으로 노력할 거니까 너네가 신경 쓸 일 아니고. 엄마도 그래. 돈이면 단 줄 알아? 며느리들 앞에서 돈 가지고 줄 세워 차별하는 거 그거 진짜 별로야. 나는 앞으로 이딴 집구석에 명절이랍시고 오는 거 그만 둘련다. 당신도 여기서 이 꼴로 일하지 말고 친정 가서 푹 쉬어. 그게 낫지. 그러면서 박력 있게 아주버님께서 형님 손 떡하니 잡고 옷 챙겨서 나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놀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둘째 서방님네는 이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웃으면서 대꾸했어요. 형님, 저희도 이제 명절에 친정에만 가려고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동서, 내가 산부인과 간 게 왜 난임에 불임이라서 간 거라고 생각해? 나 임신해서 간 거야. 유산방지 주사 맞으러. 그러는 동서는 왜 산부인과에 갔어? 임신한 것도 아니고. 동서 말대로라면 추잡한 짓 저질러야 산부인과 가서 검사 받는 거 아니었어? 혹시 동서 서방님 몰래 바람 피우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동서가 완전 얼굴 썩어가지고 절대 아니라고 자기는 그냥 자궁경부암 검사 받으러 간 거라고 소리를 꽥 지르대요. 그래서 저도 난 그런 거 몰라요 하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어떻게 알아? 신우이한테도 그랬다며. 산부인과에 그냥 가겠냐고. 다 그렇고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냐고. 동서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 동서 입으로 한 말인데 기억 안 나? 사람 하나 이상한 꼴 만들더니 동서는 자궁경부암 검사 받으러 갔다고? 동서가 한 입으로 두 말하네. 그러니까 신우가 뒤에서 작게 저한테 나이스 하고 외치더라고요. 그 와중에 서방님 얼굴 썩어서 야, 너 바람 피워? 이러면서 동서한테 소리치고 시무 얼굴 정말 사색되고요. 정신이 들었는지 저를 보면서 둘째내 임신했다고 하는데 제가 끄덕였죠. 병원에서 유산방지 주사 맞고 푹 쉬랬는데 여기 와서 내내 일을 시키셔가지고 몸이 좀 힘드네요. 저도 앞으로는 형님네처럼 명절에는 친정 가서 쉬는 게 좋겠어요. 동서만 예뻐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동서랑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시모가 당황해하는데 남편이 딱 제 말 끝나기 무섭게 외투랑 가방이랑 챙기더니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아니 지금 어딜 가냐고 붙잡으니까 손 딱 뿌리치면서 장모님 댁 가서 쉬는 게 좋겠다고 하잖아 하면서 시모를 싸늘하게 보더라고요. 시부는 묵묵히 식사하시면서 신우랑 대화하시고요.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가 동서랑 시무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렸죠. 저랑 남편이 나가니까 아주버님네도 뒤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집 앞에서 진짜 친정가? 진짜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우가 쏙 따라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너는 어디 가냐 하니까 여기 있어봐야 잔소리밖에 더 듣겠냐고 올케 언니 때문에 속 진짜 뻥 뚫렸다고 친구 집 갈 거래요. 저한테 쌍따봉을 날리면서 막내 올케 표정 썩은 거 처음 본다고 진짜 둘째 올케 대박이라고 하는데 어깨가 으쓱하대요. 결국에 정성껏 차린 밥상은 맛도 못 보고 친정으로 가게 됐죠. 나중에 남편이 시부한테만 따로 연락해서 난리치고 나와서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렸대요. 명절에 방문 안 하겠다고 넌지시 이야기를 하니까 시부가 잘했다고 한마디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날 우리 다 뿔뿔이 친정으로 흩어지고 난 뒤에 동서랑 서방님이랑 머리채를 잡고 싸웠대요. 글쎄 산부인과에 왜 갔냐 진짜 바람났냐 하면서요. 동서는 여자라면 누구나 가는 곳이라고 암 검사를 받으러 간 거라고 하는데 서방님은 그동안 동서가 한 말 있으니까 못 믿는 거죠. 신우이 산부인과 갔다 왔다고 난리칠 때 기억 안 나냐고 신우 그래서 외출금지 당했던 거 모르냐고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길래 그런 데를 가는 거냐고 네가 한 말도 기억 못하냐고 서방님이 동서를 쥐잡듯이 잡았대요. 동서는 억울해서 시모한테 편들어 달라고 했는데 시모 귀에 들리지도 않았던 거죠. 얼마나 고소했게요. 뭐 암검사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입을 왜 그렇게 놀려서 자기가 뱉은 말에 발목을 잡히는지. 그 뒤로 시모가 저한테 임산부한테 좋다는 음식을 보내주겠다, 영양제 챙겨주겠다 하는 거 홀랑 받아먹었죠. 제 뱃속에 아이가 아들인 거 알고서는 뭐 선물을 샀는데 집에 갖다 줘도 되냐, 애는 잘 크고 있냐, 뭐 필요한 거 없냐. 난리 법석을 치는데 솔직히 시모 얼굴은 보고 싶지 않아서 다 됐어요 했어요. 어디 우리 애 한번 만나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는지 시부가 남편한테도 절대 봐주지 말라고 연락을 하셨대요. 시모가 매일 내 손자 하면서 울고불고 한다고. 그러길래 왜 셋째 며느리만 그리 차별하고 들었냐고 한 소리 하셨대요. 저는 출산 무사히 마친 뒤 지금까지도 명절 첫날 점심만 딱 시댁에서 먹고 친정으로 가서 쉬어요. 형님네도 제 시간 맞춰서 밥 먹고 친정으로 가시고 신우는 결혼해서 지금 다른 지방에 가 있어요. 아,
동선에는 그 뒤로 저랑 형님 눈치 보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후식 내오고 그러고 있죠. 시모가 동서 때문에 우리 가족이 흩어진 거라고 난리를 치셨나 봐요. 서방님도 그날 이후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고요. 동서가 서방님 몇 년을 졸졸 쫓아다니다가 결혼했다더니 이혼은 싫은지 완전히 기죽이고 살고 있더라고요. 형님네도 제가 아이 낳고 2년 뒤에 시험관 성공해서 아들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아들 없는 동선에는 그 뒤로 진짜 기도 못 펴고요. 시모는 손자들 한번 보겠다고 저희 눈치 보시는데 진즉 잘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역시 사람은 참으면 호구돼요. 참지 말고 들이박아서 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남들은 지옥 같다던 명절이 이렇게 편하고 좋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들이받으면서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